네, 그러면은 영상 보시고 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연사님께서 직접 Q&A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한 분 한 분 해주셨는데 비슷한 것들을 좀 모아서 연사님께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할 테니까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해볼까요? 네. 1번부터. 네,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영상 언제 찍었죠? 한 달 전에 찍었어요. 한 달 전에 찍었고, 그때 찍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좀 상황이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먼저 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연을 하는 동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힘, 디플레이션의 힘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세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도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고 있고, 연준의 행동이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는 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 파월이 연임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주말에도 이제 미국 증시 좀 조정받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뭐 비트코인도 지금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지금부터 이제 저의 전망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투자 전략을 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 첫 번째는 지금 연준이 어떻든 태도가 바뀌었고 테이퍼링도 덜 하겠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신경 쓰겠다고 하는 말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걸 말로 잡히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예요. 지금 뭐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 그냥 뭐 테이퍼링 좀 빨리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공급망 이슈 해소되면서 만약에 잘 흘러간다 그러면 내년 초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잡히면 크게 이제 유동성 환경이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호기시하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년 초에도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어떻게 돼서 뭐 공급망 이슈가 해소 안 돼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공급하는 가격은 올라갈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이건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그래도 안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수요도 둔화됐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네. 경기는 안 좋은데도 인플레이션까지 좋은 상황. 이러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6월 달인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내년 시장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년 초 지금 우리가 연준이 말로써 네. 인플레이션 잡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힘이 어느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어떨 때?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연준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딱 1년 전에는 디플레이션을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때 그럼 연준이 뭘로 바꿨냐? 말로 바꿨거든요.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할게. 아무것도 바꾼 거 없어요. 말로. 말로 바꿨습니다. 말로. 그러니까 연준이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말로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내가 이거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한 1월, 2월쯤이 됐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랑 관련된 질문이 하나 아까 있었어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 간에
계속 싸움을 하는데 요거의 어떤 누가 이길지에 대한 조짐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나 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 혹은 그리고 요거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변곡점이 생길 만한 시점이나 그런 순간들은 언제일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네. 제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연준이 왜 신경 쓰나? 네. 인플레이션 왜 신경 쓰죠? 살림살이가 안 좋아질까 봐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졌을 때 생기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걸 계산하는 것이 그냥 물건 가격이 아니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지출 총액, 즉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가지고 PCE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PCE 지표를 제일 많이 보셔야 돼요. 연준에서도 실제로 그 지표를 보고 있고요. 그 지표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I는 이 물건 가격들 체크하면서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인데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커피 안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내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용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살림살이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PC 지표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2번 국내 친환경 정책 변화 방향성 이거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ESG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해주셨고 뭐 연결돼서 아마 7번이었나요? 그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실천하기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국내에서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뭐 너무 간단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럼 뭐 죽으란 얘기냐,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냐, 계속 반항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식이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친환경 뭐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아니면은 뭐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헤게모니를 생각해 봐야죠. 어차피 10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가질 텐데 이 기술을 누가 더 빨리 만드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의 방향성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질문 중에 또 연결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우리가 볼 때 제가 오늘 이제 기후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저랑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어차피 다 끝났어. 이 지구 1.5도 못 맞고 어차피 지구는 10년 후에는 뭐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못 사는 곳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뭘 자꾸 기후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에 제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도 그래요. 못 막아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막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이 싸울 것 같고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신흥국과 선진국도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요. 지금 있는 기술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있는 기술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없는 기술이 개발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없는 기술이 개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돈이 들어가야 돼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 이제 친구 중에 한양대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뭐 하는 그런 친구 있어요. 저희 채널에 보면은 한번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기존에 있는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흡수해가지고
뭐죠? 뿌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식물을 개발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기술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기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래야 여기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인센티브고 이게 ESG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래야 기술이 개발돼서 네. 우리가 지금 있는 기술로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있는 기술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뭔가 나와야 되는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뭐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그래도 막 엄청 비싸다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계속 테슬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얘네들이 더 많은 그 똑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뭔가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막 ESG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싸울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강주환님께서 내 이웃의 아이가 행복하지 나의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양극화 공존의 문제를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막막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세 움직임처럼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나 정책에 대한 연선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자꾸 갈등이 심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연대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한번 이어서 가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걸 전망을 하는 거랑 제가 네. 바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랑 또 달라서 아, 그렇네요. 그렇죠. 전망을 하는 거는 막 싸울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뭐 선진국에서 신흥국에서는 그러겠죠. 야, 니네들은 다 이산화탄소 옛날에 다 해놓고 다 우리한테만 하라고 해놓고, 하냐? 네. 그리고 기술은 니네들이 개발하고 그 기술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그 돈 받아 먹으면 되냐? 네. 기술 다 공짜로 주든지 뭐 해야지? 네, 네. 그리고 나한테 원조 해줘야지. 네. 왜 돈도 안 주냐? 지금도 얘기 많이 나와요. 쭉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갈등이, 개인적으로 전망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네. 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그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일기 뭐, 그냥 일반, 그냥, 사람인데, 뭐, 제가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후협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ESG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ESG란 게 사실은 SJ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을 다니던 10년 전에도 있었던 개념인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특정 산업 분야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GOP26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투자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죠. 이게 이번에 네.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ESG라는 네. 개념은. 그리고 뭐 말만 바뀌었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이건 누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구멍 네네. 뚫린 거 봤잖아요. 네, 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진 게 하나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저는 테슬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바꿨다고 생각해요. 바꿨다. 왜 바꿨냐? 네. 만약에 테슬라가 성공하지 못했다.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막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았다. 네. 그럼 지금도 내연기관차 만드는 회사들은 아이 그래 뭐 전기차 만들긴 만들어야지. 근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가니까 나도 안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에게 네. 공포심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네. 포스코가 수소 제철 기술을 만들었어요. 네. 그 기술을 만들어서 야, 나 이 기술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도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과학기술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밸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 가능성 여부까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거는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올해만 해도 네.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올해만 해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기존의 전통 산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뭐 테슬라 주가가 높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모빌리티 회사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네. 만드는 자동차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죠. 이게 ESG가 반영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인가? 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GM하고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한 거를 10배를 곱해야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돼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ESG가 이미 많이 반영된 겁니다. 네. 그 ESG가 많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게 돈이 되고 자본이 이제 모인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들한테 수익까지 또 연결이 된다. 라고 할 때 진짜 또 체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MSCI 지수 변경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요것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건 이제 좀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MSCI 지수 변경 방식.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MSCI는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물장사하는 비슷하다. 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거거든요. 그 로열티 받고. 네. MSCI가 만드는 ESG 지수 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벌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네.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ESG 등급을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도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 옛날에는 그 PER이 낮은 회사를 사서 네.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사서 실적이 좋아질 때 파는 거 네. 이런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은 회사를 골라내는 게 네.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런 투자의 방식인데 이걸 ESG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올해 ESG 점수는 이 정도인데 내년에 ESG 점수가 올라갈 것 같은 회사.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ESG가 만약에 돼 있다면, 잘 돼 있다면 네. E를 개선하든 S를 개선하든 G를 개선하든 그게 개선이 확실히 될 것 같은 회사를 네. 사는 사는 거. 네. 이게 이제 어닝이 좋아질 거랑 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애가 누구냐? 네. 그 MSCI라는 거예요. 아. 그 MSCI가 만든 로직을 따르는 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냐?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또 대안도 없어가지고 MSCI가 어떻게 ESG 등급을 매기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자료 중에도 그런 어떻게 그 지수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 과학기술 의미 요거 4번 적어주셨던 거는 어떤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한 얘기를 또 말씀드렸고 이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은 네. 그래서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종태 이사님도 진짜 과학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뭐 NFT 뭐 요새 뭐 또 블록체인까지 얘기 나오면서 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말 중요해졌는데 네. 이를 고려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아니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지에 대한 질문도 좀 생각보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에디트님께서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서 분할된 지배구조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내는 소액 주주의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 고민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뚜렷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네. 이는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럴까 지금?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우리나라는 왜 지가 해결이 안 될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금융자본에 힘하고 있고 기업이 만드는 그 기업하고 봤을 때 네.
금융의 힘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근데 약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또. 네네. 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왜 다르냐면요. 미국은 금융이라는 게 세상을 계속해서 바꿔나갔어요. 네. 기술이 필요한 기술에다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하고 네. 성공했을 때 수익을 내고 네. 실패하면은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투자들이 과감하게 많이 일어나요. 음,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수많은 회사들이 망했겠죠. 네. 그래서 손실도 많이 났겠지. 근데 네. 대박이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금융 자본이 투자돼서 기술이 개발되고 회사가 좋아지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금융이 미국이란 나라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융이 뭐 했냐,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할 네.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많이 해야 목소리도 큰 텐데, 네. 금융시장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되는데 어떤 기여를 했어? 솔직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번 돈, 현대차가 자동차 팔아가지고 번 돈,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지. 아, 그때 니네들이 한 게 뭐야? 대출해준 거 말고 뭐 했어? 아, 우리가 네. 힘들어 죽겠을 때 니네가 자본 투자를 했어? 뭘 했어? 음,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금융시장에서 뭐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2,500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금융의 네.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게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네. 막 뭐 ESG가 어쩌고저쩌고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돼요. 왜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나 때문이야. 네. 어디서 네가 한 것도 없이 그래. 소리를 됐어. 꺼져 이런 거죠. 꺼져.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도 아까 기후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네.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장 바꿔서 이해해보면 또 그렇네요. 이제 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미국, 중국 이렇게 사이에서 좀 비교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ESG 하면은 미국도 지를 기준으로 좀 낮은 지에 대한 어떤 레이트가 낮은 기업들이 많을지, 그리고 사실 또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디밸류에이션 받는 건 또 우리는 명확한 사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연에서도 설명했던 그 주인하고 네. 그 회사의 이만큼의 주인이다라는 그 개념이 정말 잘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뭐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회사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주주한테는 그만큼 정확하게 좋아지지 않는 거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미국은 그럼 왜 그렇게 됐냐라고 생각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주의 이익을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지금까지.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지금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너무 주주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니 주주 말고도 그 직원들도 신경 써야 되고 사회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주주에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지위가 낮은 회사를 그러니까 주주의 관점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물이 샌다라고 표현했지만 중국은 여기다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 네,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더 심한 거죠. 말할 필요가 네. 없는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빨대를 꽂았다는 게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게 나온 것이 최근에 나왔던 뭐 이슈여가지고 네. 이번에 올해 보니까 중국에서 관련된 IT ETF에서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네요, 가격에. 이미 다 만약에 반영됐고 심지어 음. 이제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 폐지가 됐죠.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다시 리스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올해 작은 회사들에서 뭐 기회를 찾는 방법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중국에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바이오가 됐든 네. 아니면 전기차가 됐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수경님께서 이 거버넌스의 한계를 할인율로 더 할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식 해야 되냐 하셨는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또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할인율을 더 쳐줘야 된다. 할인율을 높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할인을 높게 계산하면 적정한 주가는 낮아지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로도 안 될 수도 있네요. 그쵸. 아예 투자 적격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는 이제 것 같아서. 적정한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높게 계산하면 그런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요거도 있었어요.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래되는 것, NFT 진정한 가치. 그래서 아마 이사님 채널을 보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가치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무형자산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형자산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무형자산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네네. 이 책이 뭐 얼마지? 17,000원? 17,000원이에요. 네. 왜 17,000원이지? 17,000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17,000원인 거죠. 이게 만난 지점이 있으니까. 만난 지점이 사고 팔고 이게 거래가 막 이루어져야 이거의 적정 가격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게 있는데 네. 무형자산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거래가 안 된다는 점, 평가가 어렵다는 점.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게 NFT라는 개념이 나온 게 네.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우리가 NFT가 보통은 사실상 이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 우리가 실물 자산, 유형 자산들은 이미 다 NFT 없이도 다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고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무형 자산인 거죠. 네. 이 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컨텐츠, 네. 여러분 생각, 그리고 사진, 네. 뭐 창작물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 플랫폼이 없더라도 직접 거래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네. NF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NFT 관련 주식 이거 말고 네. NFT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거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 개념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컨텐츠를 팔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걸 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롱테일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해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네. 크리에이터를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헤비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네. 이런 사람 몇 명 없겠죠. 네. 그리고 중간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네. 끝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롱테일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NFT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네. 개발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무형자산을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NFT까지 왔는데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가 되게 하는 건데 네. 거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게 내가 이걸 팔았으면 이게 내 거라는 것이 계속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등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NFT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네.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무형자산 평가받을 거다. 그리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무형자산을 거래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형자산의 비중이 자꾸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이 원본에 대해서 더 증명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산업의 방향은 자본의 방향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견된 방향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쵸,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넘쳐난다. 네. 넘쳐난다라고 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넘쳐난다. 그럼 넘쳐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눈에 보이는 어떤 자산들에게 투자를 했더니, 네.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네. 안 보이는 자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게 마치 그릇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넘치는데 네.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네네. NFT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많은 플랫폼, 많은 기업들이 NFT를 할 요인이 가장 높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NFT는 이제 막 시작한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음. 성공하고 어떤 회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거는 진짜 마치 2000 닷컴 버블 때 네. 지금 20년 후에 뭐 어떤 회사가 1등 될 거야,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네.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를 지금 시작합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저를 옮겨놓는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일주일 됐지만 네.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네. 움직임을 보는 게 저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관점 자체를 NFT? NFT 수혜주 뭐야?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럼 내가 NFT로 뭘 할 수 있을까? 네.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네. 또는 좀 더 나아가면 내 자식한테는 어떤 교육을 할까? 네. 우리 나중에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내 자식도 뭔가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혹은 스스로 뭔가를 독립적 사고를 통해서 본인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우리 네. 딸의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주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네. 컨텐츠 컨슈머가 되겠죠. 그렇네요. 네. ESG 실천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관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책적으로 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소 섬유 만드는 뭐 네.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네. 아니 일진 머티리얼즈 아니고 제가 지금 이름 딴 효성이요? 건데, 네네, 효성도 있고 네. 탄소 섬유를 통해서 만드는 네. 게 있고, 일진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것도 있고, 네네. 수소 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은 탄소 섬유예요. 왜냐면 이거는 모든 그런 밸류체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탄소 섬유를 제일 좋아한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네네. 요거는 하나의 산업이 성장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냥 바라봤을 때 다 들어가는 밸류체인 다 들어가는 기업.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슈퍼블님께서도 이제 그 회사 분할 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SJ님이 죄수의 딜레마 같다. 네네. 맞아요. 이게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에이 됐어 그러면 나오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주식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열받으면 팔아버리는 거나, 그렇네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바꾸라고 막 얘기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살면 근데 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전력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라고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엄청 말을 했는데 네. 안 줄여. 네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그냥 팔아버렸어. 네네. 주가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끝이에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더 이상 한전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주주도 아닌데 뭘. 그렇네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입장에서 한전한테 겁을 주고 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팔아버린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한전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팔아버렸어. 주가가 한번 빠졌어. 네. 그럼 더 이상 뭐 알턴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지의 개선에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럴수록 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나 연기금 같은 어떤 스튜디오식 코드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자꾸 대신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거대 자산 운용사는 ETF를 가지고 있는.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나 없고,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거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랙락이 앞장서서 지금 ESG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고깝게 보시는 분도 있고 막 짜증 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지금 블랙락이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 안 되는 회사 그냥 팔아버린다 해서 팔아버려.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분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바꾸라고 행사를 할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마도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그런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좋은 패스트 캠퍼스에서 주식 투자 컨퍼런스를 열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도 많이 수준 높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았고요. 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최근에 뭐 또 고민이 많아요. 네. 뭐 어떻게 그렇죠. 살아야 되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크리에이터의 삶을 제대로 이제 살아봐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도 만들고 더 좋은 밸류를 인정받을까 고민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이 있어요. 네.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이 있고 그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네.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발전하는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도 기대하면서 오늘 라이브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